계속 진행할게요. 그 교재에 보면 행정적으로 데이터 세트의 유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형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한번 뭔가 데이터를 쑥 수집해가지고 DB에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그냥 꾸준히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런 유형이고요. 어떤 경우는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하면서 수정도 되고 변경도 되고 삭제도 됐다가 이렇게 굉장히 변화가 많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따라서 그 데이터 세트를 기록으로 추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그냥 계속 사용만 하지 거기에 뭐 추가되는 것도 없고 변경되는 것도 없다. 그럼 우리가 기록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계속 쓰다가 이제 시스템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이거 이제 없어지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거를 따로 이제 추출해서 보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주 변경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면 그때 좀 약간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직원 테이블에서도 직원이 부서를 옮기거나 승진을 하거나 해서 급여 테이블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변경이 계속 있을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랬을 때 그 이력이 다 남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력 정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급여 테이블이 바뀌고 뭐 A 뭐 사이를 급여를 받다가 A 사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A 사이 받았다는 정보는 없어지고 현재 그냥 A 사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는 건 현재 정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옛날 정보는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것만 추출할 수 있지 옛날 정보는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다 추적해서 남겨야 된다고 한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두면 안 되고 뭔가 그것도 특정 필드의 값이 변화하기 전에 빨리 기록화를 해놓고 변화되면 또 기록화를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주기가 그러니까 기록으로 데이터를 캡처해내는 주기가 좀 달라져야 돼요. 또는 그 DB의 변화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력 정보를 그냥 뭐 변화되는 상태로 그냥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급여를 이만큼 받았다가 지금은 이 급여를 이렇게 올려서 받는다. 이런 히스토리가 다 남도록 DB 구성을 해서 유실되는 정보가 없도록 계속 변화되는 걸 축적해서 누적해서 나가는 형태의 DB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 관리자 입장에서는 현재 DB 상태를 좀 살펴보고 이 데이터가 계속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근데 변경 전 데이터도 나는 기록으로 필요하고 변경 후 것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자주 데이터 세트를 캡처하든가 아니면 그 DB 자체 안에 변경되는 이력이 다 남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정적인 상태냐 굉장히 동적인 상태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필요한 기록들을 어떤 주기로 캡처해 올 것인지 작전을 잘 짜야 되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기록을 한번 가볼게요. 외국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 업체들이 기록관리 쪽에 업체들이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외국은 이메일로 모든 의사소통을 하고 결제 같은 것도 다 이메일로 해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미 사람한테 뭐 청구 문서 같은 거 대체해가지고 본문에 뭐 이런 일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리플라이 해주는 거죠. 어프루브드 딱 한 글자 딱 써서 보내면 승인했다 이거예요. 승인됐음.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뭐 돈을 지출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자체가 우리 신전점수 시스템이나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이 하는 그런 결제 기능을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제라고 하는 행위를 별도의 전자결제 기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는 서로 이제 같이 알아야 될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이제 공람을 한다거나 하는 용도, 또는 조직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때 이제 이메일을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메일을 어떤 용도로 주로 쓰느냐, 업무 용도로도 쓰느냐, 당연히 쓴다. 원래는 공공기관들끼리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이라는 걸 거쳐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를 보낼 때 그 아래 한글 파일이나 이렇게 첨부 문서에 용량이 제한이 있어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대용량을 보내거나 할 때는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보낼 수가 없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업로드 할 때도 너무 오래 걸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메일로 그냥 바로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로 주고받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록연구사들이 그런 실태를 보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원래는 현재 공공기관에 만들어진 그 유통체계를 이용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메일을 많이 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이렇게 접수가 되거나 발송을 한 문서가 있으면 따로 어쨌든 어떻게든 어딘가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양도 많고 귀찮기도 하고,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문서들이 꽤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메일을 쓰게 된 계기는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문서 유통이 공공기관 안에서 잘 된다면 이메일을 쓸 일은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메일 중에는 그렇게 뭐 전자문서 유통이 불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공기록으로 우리가 등록을 잘 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 워낙 기본 소통 도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메일 시스템 안에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대부분 이메일 시스템 여기 위에 메뉴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declare as a record, 내가 기록으로 얘를 선언하겠다, 또는 레지스터 하겠다, 등록하겠다, 이런 버튼이 있어서 그걸 툭 누르면 현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메일을 기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이메일에 모든 게 다 공적인 문서는 아닐 수 있잖아요. 사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좀 가벼운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업무 담당자가 선별을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중요한 기록이야 라고 생각되면 그 이메일을 이렇게 레코드로, 기록으로 등록하거나 선언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안에 넣어놓기도 해요. 쓸데없는 이메일을 자주 지워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서버에 그 이메일이 다 남아있으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그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이 쓰는 이메일을 여러분이 삭제를 했어도 이메일 서버에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거. 실제 서버에 남아있어요. 일단 여러분 딱 지웠다고 다 이렇게 싹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이메일 서버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제 사원들의 약점을 좀 캐내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최고의 사역을 잘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쁜 회사들도 있죠. 어쨌든 그 이메일 우리나라도 공공 영역에 공무원들이 이메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패턴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좀 필요하고, 그 안에 공기록으로 등록해야 될 만한 게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메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이메일 구조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메일은 헤더가 되게 중요해요. 헤더라는 거는 이제 실제 여러분이 그 이메일 받았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메일이 딱 오면, 그죠? 누가 보냈다 딱 뜨고, 제목 뜨고, 그죠? 뭐 몇몇 개 그 정보가 뜨고 본문이 딱 뜨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밑에나 위에 붙어 있고, 그런 구조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그 윗부분에 뜨는 정보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이메일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또는 보냈을 때 헤더에 붙어있는 정보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중에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몇 가지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관리할 때 만약에 출력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럼 이메일 출력하면 헤더 정보 몇 개 하고 본문이 출력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기록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좀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메일 보낼 때
내가 사실은 보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메일을 받았는데 거기서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사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텍스트잖아요. 텍스트로 뭐 누가 보냈다 이렇게 된 거지만 실제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메일의 출처랄까? 보낸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면 헤더 정보를 깊숙하게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헤더 정보의 구조를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뭐 하나 링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수업자료 16번에 보면 2점 3절 이메일 헤더 구조로 되는 걸 넣어놨거든요. 위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연결해서 보셔도 되고 쭉 내용을 배워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게 샘플이에요. 누구한테서 왔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 계정이 오잖아요. 이메일 계정 옆에 또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임진희 여기는 YMJK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도메인 있고 이메일 서버 이름, 그 다음에 서브젝트에서 제목 듣고 날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한테 온 거죠. 이거 나한테 온 문서인데 이게 내가 나 리플라이해서 다시 답장을 하게 된다면 이게 누구한테 갈 건지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거에는 아마 이거는 안 보일걸요? 대부분 이건 아마 없을 거고 내가 리플라이 할 때 그때 이제 그 받을 사람의 주소가 뜨게 될 거예요. 요 밑에 것들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딜리버리 데이트, 리시브드 프롬 어쩌고 리시브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서 이 사람이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편집을 했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택배 보낼 때도 그렇죠? 택배 보낼 때 택배기사가 퀵 서비스는 바로 가지만 택배기사는 내가 택배 물건을 맡기면 그 택배가 회사에 어디를 가 있다가 이렇게 큰 트럭에 실려서 어느 지역을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배분해서 트럭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거점을 거쳐서 가는 것처럼 이메일도 바로 이 서버에서 이 서버로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어딘가를 거쳐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거의 세네 군데를 거쳐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어떤 서버가 보낸 거고 그거를 어떤 서버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 이메일이 거쳐온 서버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메일이 진짜 이 시점에 그 사람이 보낸 거고 이 사람이 받기를 원했던 거다. 이게 이제 나중에 2장 4절에서 볼 진보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이메일의 진보성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요 패스, 요 거쳐온 IP 어드레스 등 이 주소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을 기록을 캡처하겠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화면상에 보는 이메일 그 시스템에서 화면상에 보는 그 정보만 프린트아웃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IP에 대한 정보, 기술적인 정보, 거쳐간 서버들의 상단 정보가 같이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편한 거죠. 출력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전부 상세하게 나오게 해서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증빙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각각의 필드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 보는 그 헤더의 모습과 실제 숨겨져 있는 그 헤더의 구조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기록을 캡처할 때는 상당히 그 자세한 정보를 같이 묶어서 보관을 해야 그래야 진보성이 확인이 가능하다.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메일 관리를 할 때 또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에 2장 1절에서 기록건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요. 기록건.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서 의미 있는 논리적인 최소 단위가 건이다,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메일도 여러분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 친구가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우리가 주고받은 얘기 좀 한번 참고해서 봐서 전달을 또 한 거예요, 여러 명한테. 그랬더니 그 전달받은 한 친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또 보낸 거예요. 그런 복잡한 게 막 누적이 됐다고 치워보면 이게 이메일 본문에 맨 처음 문서부터 시작해서 답장에 전달돼서 답장에 막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적이 된 것도 있고 계속 주고받은 이메일이 다 켜켜이 이렇게 남겨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언제가 그 사안이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걸 건으로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할 거냐. 이게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진행이 되는 동안은 사안이 진행 중이니까 아직 의견을 막 이렇게 묻고 있는 중이니까 기록을 등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 이제 그때 기록을 등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라이, 포워드 막 된 것들 덩어리를 하나 깐건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 뒤에 또 누군가가 또 길게 나도 또 의견이 있어 하고 또 뭔가 누군가가 또 답장을 또 보내오면 그럼 또 뭔가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계속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꼬리를 물게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는 한 번으로 볼 거냐 하는 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처럼 이메일을 워낙 공식적 의사결정의 그 도구로 쓰는 경우는 좀 덜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메일 쓸 때도 예를 들면 굉장히 공식적인 관계에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용도로도 쓰지만 굉장히 사적인 용도로도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공적인 일로도 쓰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랑 친하니까 요즘 벚꽃도 만개했는데 꽃 구경은 했냐 하면서 이렇게 사적인 인사말을 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록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하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약간 좀 거시기한 거 있죠. 약간 좀 이렇게 표현 같은 게 너무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게 이제 본문에 섞여 있거나 했을 때는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메일을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로 보고 이메일 중에 선별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고 관리를 할 거라고 한다면 아마 그 조직에서는 이메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자 이런 규칙을 잘 정하는 게 일단 필요해 보여요. 근데 본문에 공식적으로 쓰는 메일과 사적으로 쓰는 메일은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이것저것 사안을 찾지 않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이메일을 쓰도록 하는 그래야지 이메일도 분류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사안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걸 분류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이메일 안에 여러 개의 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내용을 써서 보내게 되면 그러면 분류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어떤 문서관리 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딱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형식도 딱 정해져 있고 서식이 명확한데 이메일은 서식이 딱 명확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조심해서 잘 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첨부 파일, 이메일에도 첨부 파일이 많이 붙는데 첨부 파일도 어떤 거는 정말 핵심적인 첨부 파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단순 참고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좀 사실 구분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기록으로 등록할 때 그 첨부 파일 전부를 다 기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는 누락시키고 불필요한 거 빼고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록으로 등록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볼까요? 웹기록.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자주 접속해서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마이아이웹 같은 거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성적도 보고 해야 되니까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일일 거예요. 공공기관들이 자기 기관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웹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 소리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도 다 웹을 이용해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여간 웹상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아마 기록으로 캡처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웹 기록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웹의 특성을 또 알아야 기록으로 캡처도 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웹은 여러분이 많이 써봤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을 텐데
웹사이트의 종류가 이제 동적인 웹사이트와 정적인 웹사이트가 있다. 정적인 웹사이트가 1세대죠. 1세대. 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웹페이지에 딱 갔더니 텍스트로 뭔가 텍스트나 그림 같은 걸 위주로 해서 쭉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근데 동적인 웹사이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대부분 로그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적인 웹사이트라고 할 때는 로그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웹사이트에서 뜨는 정보가 나에 관련된 정보가 뜨게 되죠. 예를 들면 예스24 같은 뭐 인터넷 서점에 내가 접속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동안 구매했던 책의 리스트를 볼 수 있잖아요. 딴 사람이 로그인하면 당연히 다른 리스트가 뜨겠죠. 그래서 그 웹페이지에 보이는 정보가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왁구는 똑같은데, 프레임은 똑같은데, 프레임은 똑같은데, 거기서 뜨는 데이터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웹사이트를 구성할 때 거기에 DB가 또 붙기 때문에 아까 봤던 데이터베이스랑 같이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근데 정적인 사이트는 DB가 없던 시절에 그냥 HTML 문서에다가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 걸 다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웹은 주로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쪽에서 그걸 보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면 2세대로 와서 동적인 웹사이트는 나 누구야 라고 하는 나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나에 관련된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내가 꺼내서 보는 식으로 서로 이제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럼 DB까지 이제 관련이 되는 동적 웹사이트가 되면 내용도 되게 풍부해지는데 그러니까 기록으로 캡처하는 건 되게 어려워져요. 자, 그 뒤에 가보면 웹 기록의 유형이라고 하는 건 웹사이트 안에 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종류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 중에 뭐를 우리가 기록으로서 의미 있다고 볼 거냐 그걸 정해야 되고 그 필요한 유형들을 골라서 우리가 캡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일이죠. 웹 구성 요소의 포맷별로 수식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웹사이트가 요즘은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히 이 데이터베이스는 긁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웹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볼 건데 웹은 우리가 URL 치면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데는 다 이렇게 웹사이트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뭔가 제약 없이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갈 수 있는 곳 그 정보는 어떤 로봇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 긁어올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로그인을 한다든지 해서 나의 정보를 뭔가 특수한 걸 줘야만 그때서야 나에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웹사이트에 뜨는 거기 때문에 로봇이 내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긁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B를 그냥 긁어올 수는 없거든요. 뭔가 DB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로봇은 그런 권한이 있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긁어올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쉽게 긁어올 수 없는 그런 웹상의 데이터들도 있다. 이런 걸 일단 구분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저 웹사이트에 이렇게 어떤 웹페이지들이 있고 거기 뜨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부를 또는 전체를 아카이브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카이브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가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제 사이트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 홈페이지에 17번 게시글에 웹 아카이빙 관련된 거 여러 개를 좀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뭐 도메인이라는 게 뭔지, IP 주소가 뭔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기본 그러니까 웹 기록을 잘 이해하기 위한 기본 용어들이니까 필요할 때 좀 한번 보시고요. 여기 밑에 3번에 가보면 웹 아카이브 사례가 있어요.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archive.org/web이라는 URL 들어가시면 돼요. 자, archive.org라고 하는데 가보면 여기 인터넷 아카이브를 수행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NGO 같은 거예요. 그 단체에서 오랫동안 웹사이트들을 아카이브를 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궁금한 사이트 좀 하나 좀 대봐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mj.ac.kr 딱 했더니 무려 2000년도부터 아카이빙을 해와서 2016년까지 아카이빙을 235번이나 아카이빙을 해놓은 거예요. 최초 2000년대에는 언제 했는 걸 가봤더니 2000년 3월 2일날 처음 했네요. 클릭을 해봤더니 뭔가 뭐 명지대라는 이름은 없네. 없고 뭔가 긁어올 수 있는 건 최대한 긁어온 게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지금 천천히 좀 뜨네요. 아, 이게 속도가 좀 느려서 됐던 거군요. 뭐가 이렇게 X 표시가 많네. 여기 뭐 그때 한국기록관리학 교육원 뭐 이런 내용, 이것도 클릭을 하면 내용이 보일지도 몰라요. 이게 1999년도에 막 올려놓은 그런 게시글이 막 보이네요. 완벽하진 않은데 그때 이제 긁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긁어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옛날에 뭐 싸이월드니 뭐니 해서 이렇게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이는 표면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아카이브 돼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URL 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학원 홈페이지가 record.mju.ac.kr이죠. 제가 근데 그걸 한번 쳐볼게요. 쳤더니 이런 빨간 메시지가 떴는데 page cannot be crawled or displayed due to robots.tx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record.mju.ac.kr 쪽에는 우리가 그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위에다가 HTML 문서에다가 뭘 심어놓을 수 있는데 내 거는 크롤링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거야. 내 페이지는 크롤링 한다는 게 이런 표현을 처음 보죠. 크롤 한다는 건 원래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웹사이트를 아카이빙 하는 거는 웹페이지마다 여러분이 직접 하듯이 URL 치고 들어가면 뜨잖아요. 뜨는 내용을 다 카피하면 되거든요. HTML 문서를 다 카피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손으로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짜가지고 여러 URL을 방문하면서 거기는 링크도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긁어 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다 온갖 데를 링크를 따라서 기어다니면서 웹페이지들을 카피해오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크롤러라고 해요. 크롤러. 웹 아카이빙의 도구죠. 소프트웨어 도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로봇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특정 도메인만 딱 주면 거기만 막 뒤지고 어떤 주제 하면 그 주제만 다 뒤지고 다 뒤져면 다 뒤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로봇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좀 나름의 윤리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다 봐도 돼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잊혀질 권리, 요즘 막 유행하는 잊혀질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식의 막 아카이브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웹사이트 운영하다가 나 이제 시간이 없어 해서 문 닫을래 하고 아무리 폐쇄하면 뭐 하겠어요. 저렇게 막 아카이브를 해놓는데. 그래서 나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또 있어.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면서 웹사이트에 어느 헤더 부분에다가 로봇이 와서 내 거는 카피해가지 마 라고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이 로봇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거기는 방문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코드 우리 대학원 홈페이지는 크롤링을 거부하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아카이브가 안 돼 있는 거죠. 방문은 했었던 거죠. 했는데 못하게 돼 있었던 거죠.